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제로제로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이스팩으로 나가는 방향제 만들기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낼게요.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지구적 문제인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The last 4 years were the hottest on records. If warming levels were to reach 2 degrees Celsius or more, it would be catastrophic. 네, 정답을 맞춘 분들도 계실까요? 바로 환경 문제죠. 지금 보이시는 롯데마트, 스타벅스, 한국환경공단 같이 이름 있는 기업들도 모두 동참하고 있어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볼 겸, 그리고 또 과학적, 우리 과학도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탄소 중립인 만큼 제일 중요한 탄소 중립이 뭔지, 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플라스틱 샴푸통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아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 줄이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아무리 줄여도 최종적으로 배출량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오히려 순 배출량이 더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환경부에서도 표어로 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표어로 밀고 있는 게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위에 보시면 20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내로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1.5도씨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산업혁명 전에 지구가 평균 온도가 1.5도씩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이 너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환경 폐기물 배출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2도에서 3도씩 오르고 있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다시 줄이자, 다시 기존에 있던 1.5도씨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30년까지 최소 45% 이상의 배출량을 감축하자, 두 번째는 그 20년 뒤인 2050년까지 아예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이런 두 가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계별로 나라에서 로드맵을 지정하고 있고, 그래서 표어에도 항상 2050 등장하는 게 우리가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이때까지는 무조건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이런 뭔가 목표를 되새기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5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 5가지만 데리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좀 더 친환 경력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쓰는 전기 코드 다 뽑자, 이런 게 에너지 녹색 전환이라면, 두 번째는 저탄소 산업화. 탄소 발자국을 보시면 근처에서 생산한 제품을 알 수 있고, 또 요즘은 막 이런 냉장고 이런 거 구매하실 때도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해가지고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막 단계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탄소 제품을 요즘은 다 알아볼 수 있게 환경부에서도 인증 마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탄소 제품 구매를 시작하자, 저탄소 산업화를 가동하자, 이런 게 2번이고요. 3번은 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전기차도 진짜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많이 진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대중교통을 자차보다 더 많이 운행하자, 이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예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하는 아예 생활 구조를 좀 바꾸자, 뭔가 기술적으로도 효율적이지만 환경적으로도 효율적인 구조를 바꾸자 해가지고 등장한 게 미래 모빌리티 개념이고, 그리고 또 4번에 보시면 또 익숙한 개념이 보이죠. 순환경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아예 다 제품, 부품 하나하나를 새로 만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생산한 그런 공병 같은 것을 이용하는 그런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활용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생산보다는 순환에 집중하는 순환경제를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뭔가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어가 쉬워서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탄소 흡수,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환경을 뭔가 복구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전국에 나무를 이렇게 쫙 심은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 주변에 나무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존을 만들자, 그린 존을 만들자,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이점을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차이점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여기 탄소 저감, 탄소 중립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다 집중해야 되는 분야긴 해요. 탄소 저감에서도 탄소 중립이 들어가 있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로 흡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탄소 저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냐,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일단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탄소 저감은 탄소 배출량의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탄소 중립이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이었다면 탄소 저감은 그 배출량 마이너스 부분을 줄이자, 그래서 절대적인 일단 양을 줄이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면 탄소 중립은 균형을 맞춰가지고 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결과적으로 동등할 만큼. 근데 보시면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결국엔 총량이 같아져야 더해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을 늘리는 게 쉬울까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늘리는 부분보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이 분명히 도입하기에는 더 쉽거든요. 뭔가 기술을 그런 따라오는 속도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탄소 저감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0이 될 수는 없어서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을 늘릴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만큼 흡수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자. 뭐 이런 부분이죠. 신경 쓸 부분이 훨씬 많죠. 예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예시로 들고 온 건데요. 이건 지구의 날 소등 행사인데 혹시 지구의 날이 언젠지 알고 계신가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이 언제일까요? 네, 지구의 날이 4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날마다 기념으로 소등 행사를 해요. 어스아워라고 지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전기를 꺼주세요 이거예요. 에너지 날에도 소등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올해 2021년 지구의 날이니까 2021년 4월 22일 말하는 거겠죠? 소등 행사 기준으로 8만 kW의 전력량을 아끼고 34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네, 34톤. 뭔가 톤이라니까 딱 봐도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소나무 11,815그루, 휘발유 15.9톤. 대강 이런 동등한 수치.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소등 행사도 결국엔 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인 거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먼저 아이스팩의 구조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사슬 중합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망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사슬 중합체들 사이사이에 네 분자를 연결해서 그물 모양을 이루게 되죠. 중합체 하는데 고분자 중합 반응에 대해서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지금 화면에 에틸렌 분자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에틸렌 분자들을 서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울프와 탄화수소들의 이중결합을 끊고 서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를 뚝뚝뚝 이어나가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고흡성 수지의 분자 구조를 통해서 총 정리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콕콕콕콕 찍혀있는 보라색 점은 서로 다른 사슬이 연결되는 사슬 간 가교를 말하고요. 보시면 음전하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또 음전하끼리 반발력이 작용해서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전해질 고분자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이용한 방향제 만들기 실험 이제 100%로 즐길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라지는 구슬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주 얇은 관에 물과 수은이 각각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물은 물과 기둥 사이의 부착력이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보다 커서 마치 관을 타고 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물의 높이가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은은 수은 분자 사이의 응집력이 수은과 기둥 사이의 접착력보다 크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높이가 주변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액체 속에 얇은 관을 넣었을 때 액체면이 외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슬이 사라지게 만든 비결인 빛의 굴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빛은 매질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화면처럼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는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고흡성 수지는 내부에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한 고흡성 수지의 굴절률은 물과 비슷해지는데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물속에 숨은 고흡성 수지는 물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서 직접 실험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 전에 실험실 안전 요의 수칙을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이번 실험에서는 계속 식용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저 학생처럼 실험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색소가 튀거나 옷에 묻기라도 하면 말 그대로 염색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실험복과 실험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시면 바닥이 흔들리고 있죠? 액체가 흔들리는 곳에 있으면 쏟아질 수 있으니 꼭 평평한 곳에서 실험을 해주시고, 만약에 액체가 쏟아져도 바닥이 젖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진행해주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실험 모두 고흡성 수지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실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실험은 고흡성 수지의 망상구조와 화학 반응, 아이스팩의 재활용, 즉 탄소 중립의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라지는 구슬 실험에서는 고흡성 수지의 물을 흡수하는 성질, 빛의 굴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실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의 준비물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할 컵, 아로마 오일, 색소, 종이, 노끈, 드라이 플라워, 가위,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스팩과 재활용할 컵은 저희 실험의 취지가 아이스팩 재활용해서 방향제 만들기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준비물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물을 다 준비하셨다면 나만의 방향제 만들기 실험 영상을 함께 보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팩을 따라줍니다. 우선 아이스팩에 들은 폴리에틸렌은 고흡수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따라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방향제의 컬러는 이 로즈 핑크 색을 사용할 거고요. 색깔에 맞춰서 드라이 플라워도 핑크색으로 깔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색소를 넣어주겠습니다. 향을 넣어줄 건데요. 저희는 이번에 레몬그라스 향을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조금만. 꽃으로 예쁘게 방향제를 장식해주세요. 데코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 종이를 플라스틱 컵 크기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혹시 모르니 딱 맞게 자르지 마시고 좀 크기가 남게 잘라주세요. 노끈으로 이 종이를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끈까지 모두 묶어주었다면 냄새가 조금씩 새어나올 수 있게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짠!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실험은 총 6단계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스팩의 모서리를 잘라 아이스팩을 컵에 부어주세요. 부은 다음으로는 식용색소와 아로마 오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드라이 플라워로 예쁘게 장식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방향제 뚜껑이 될 종이를 이 플라스틱 컵보다 좀 더 크게 잘라주세요. 다섯 번째는 자른 종이를 노끈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 예쁘게 리본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향이 새어나오도록 종이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 실험 모두 다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셨으면 이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은 사라지는 구슬인데요. 이 사라지는 구슬의 멘트가 위에 있을 때는 보이는데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 이게 과연 어떤 말일지 실험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라지는 구슬의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은 고흡성 폴리머, 플라스틱 캡, 파라필름, 코팅필름, 색소, 나무젓가락, 가위 테이프, 여분의 컵, 그다음에 마커펜을 준비해주세요. 사라지는 구슬도 마찬가지로 실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사라지는 구슬 만들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흡성 폴리머, 그리고 파라필름, 물을 염색할 식용색소, 그리고 플라스틱 캡입니다. 저희는 이 준비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고흡성 폴리머를 뜨거운 물에 담아서 크기가 커지게 해줍니다. 고흡성 폴리머의 크기가 충분히 커졌다면 여기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색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벌써 색이 뭔가 고르게 퍼진 것 같네요. 지금 이 플라스틱 캡슐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어서 파라필름을 이용해서 구멍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파라필름을 잘라준 후 이렇게 늘리면서 물이 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플라스틱 캡슐에 물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파라필름으로 막아서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흡성 폴리머를 이 플라스틱 캡슐에 옮겨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색소가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저희는 고흡성 폴리머의 크기가 작아서 10개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코팅 용지를 플라스틱 컵보다 조금 작게 잘라줍니다. 고흡수성 폴리머 말고 물만 통과하도록 이렇게 칼집을 내주었습니다. 코팅 용지를 사이에 넣고 캡슐을 닫아줍니다. 캡슐의 뚜껑을 닫은 후에는 이렇게 캡슐 위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스포이트로 물을 윗 캡슐의 3분의 2 정도 높이까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을 다시 파라필름으로 물이 새지 않게 막아줄게요. 지금 이렇게 이쪽 면을 보이시면 구슬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흡성 폴리머가 안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편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슬이 하나도 안 보이고 찰랑거리는 액체만 보이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구슬 튜토리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사라지는 구슬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체형 고흡성 수지를 미리 따뜻한 물에 불려줍니다. 고흡성 수지의 크기가 충분히 커졌다면 색소를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여기서 색소는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색이 연하고 예쁩니다.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캡슐 2개 말고 하나에만 구멍 뚫린 부분을 파라필름을 이용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파라필름은 쭉쭉 잘 늘어나기 때문에 쭉쭉 눌리면서 막아주세요. 네 번째로는 구멍을 막은 플라스틱 캡슐에 물을 담아주세요. 이때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도 같이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는 물을 담은 플라스틱 캡슐에 색소를 입힌 고흡성 수지를 옮겨 담아주세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7개에서 10개 사이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카펜으로 코팅 용지에 플라스틱 캡슐을 대고 그린 후 그보다 조금 작게 잘라줍니다. 자르고 나서도 마카펜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마카 지우개로 흔적을 지워주세요.
7번째는 자른 코팅 용지에 펀치나 가위를 이용해 구멍 또는 칼집을 만들어주세요. 이 칼집을 내는 이유는 고흡성 수지가 아니라 물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구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8번째는 칼집 또는 구멍을 낸 코팅 용지를 플라스틱 캡슐에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때 코팅 용지가 뜨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9번째로는 캡슐을 닫아줍니다. 그 후에 캡슐 위에 뚫린 구멍을 통해 스포이드로 고흡성 수지가 물이 잠길 때까지 물을 넣어줍니다. 약 캡슐에 3분의 2가량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물을 다 넣으셨다면 위에 구멍과 옆 테두리를 파라필름으로 꼼꼼히 막아주세요.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파라필름을 쭉쭉 늘리면서 막아주세요. 네, 이제 사라지는 구슬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왜 사라지는 구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구슬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구슬을 뒤집으면 고흡성 수지가 물과 만나면서 구슬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왜 구슬이 보이지 않을까요? 구슬을 뒤집어 보면은 고흡성 수지가 물과 만나면 고흡성 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흡성 수지가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물의 굴절료가 비슷해지게 되어서 물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위에 있는 사진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흡성 수지가 잘 보이는 모습, 밑에 뒤집었을 때는 물과 함께 있어서 고흡성 수지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사라지는 구슬인지 잘 아셨죠? 네, 이제 모두 2가지 실험을 마쳤는데요. 이제 실험 결과물 처리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든 방향제의 유통기한은 1달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지만 드라이 플라워에 벌레가 생기거나 향이 나지 않으면 버려주세요. 앞서 사용한 고흡성 수지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네, 실험 후에는 한 걸음 더 생각해보기라는 심화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1, 2, 3번 질문을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럼 1번부터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저귀는 물을 어떻게 흡수할까요? 기저귀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고흡성 수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고흡성 수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을 매우 잘 흡수하고 압력에도 흡수한 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흡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 1g의 고흡성 수지로 1kg의 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하는 고흡성 수지로 기저귀는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아이스팩을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스팩은 앞서 만든 방향제 그리고 화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흡성 수지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향을 오랫동안 보존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화분에는 고흡성 수지가 물을 흡수한 흡수겔이 되어서 작은 물 저장고 역할을 해 지속적인 물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3번, 고흡성 폴리머를 사용한 생활용품을 찾아보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보는 기저귀, 생리대, 그리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개구리알 등이 있습니다. 이제 4번, 5번, 6번 질문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읽고 한번 답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4번부터 함께 답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이스팩을 낭비할 경우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스팩은 흔히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는데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잘 타지 않고 매립을 할 경우에는 냉매를 둘러싼 비닐 등으로 인해
완전히 분해되는 데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간다면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따라서 불필요한 아이스팩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5번.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배운 것처럼 아이스팩의 불필요한 사용을 자제한다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지금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이 있겠습니다. 6번. pH에 따라 고흡성 폴리머의 보수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로 pH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카복실기가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음이온이 많아지면 물 분자를 잘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이에 비해 산성일 때는 카복실기의 이온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pH가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즉 염기성일 때 보수력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실험은 과연 어떤 분야일지 관련해서 전공 및 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분자공학과입니다. 고분자공학과는 고분자과학공학은 유기화학 물질의 고분자 재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망은 고분자 물질이 워낙 다방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넓게 쓰이는 고분자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고분자 공학인데요. 각광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재료, 탄소 신소재 및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망이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뭔가 화학을 잘 알아야 하고 화학만 다룰 것 같지만 화학보다는 물리와 수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지식을 이용해 화학, 물리학, 생물 공정을 설계 및 개발하고 이들을 운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을 다룹니다. 전망은 초기 화학공학은 석유와 고분자를 다루는 데 집중했으나 현대화학공학은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반도체, 나노기술,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물질을 다룹니다. 화학공학과는 응용 분야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 발전에 따라 활용 분야도 굉장히 광범해질 전망에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재료공학의 한 분야이지만 세부적으로 세라믹, 화학공학, 첨단소재, 나노재료 등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학과입니다. 전망은 전공을 살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매우 넓다고 하는데요.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엔지니어, 기술영업 등 대표적 4가지 직무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석유화학,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이 수업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